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일찍이 배달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현장을 지나가기만 했고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지요. 검찰도 재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년범 979로 불렸던 15살 소년, 이제는 36살 남성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범 979 최모씨, 혹시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영화 재심으로도 나왔던 사건, 바로 억울한 범인으로 물려 징역 10년의 형을 마치고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약촌 오거리 사건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길, 같은 기사님들께 다급한 무전 신호가 하나 걸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 피해자 택시 기사님께 강도야! 라는 무전이었죠. 불과 2분 만에 도착했던 지인들의 모습, 그리고 경찰관, 바로 이 안에선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흉기로 총 12곳을 찔렸으며 심장과 폐동맥이 절단,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이었죠. 피해자는 42세 택시기사 유모씨였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변 혹시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은 먼저 현장 목격자의 확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찰은 그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15세 최군을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차량에 사람이 내리거나 타거나 이런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조금 전에 이 앞을 지나갈 때 이 뒤쪽으로 공원을 지나 아파트 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다라고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다방커피 배달원 당시 15세 최군이었습니다. 최군은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혹시 네가 봤던 그 얼굴을 몽타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해서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목격자로서 함께 몽타주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범인은 최군이다. 목격자인 척을 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 몽타주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죠. 그 몽타주는 바로 최군과 자주 어울려 다녔던 선배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 왜 네가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 너랑 친한 선배의 얼굴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했더니 5분 동안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다 실은 제가 죽였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 경찰은 그럼 어떻게 왜 죽인 거냐 라고 물었더니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님과 운전 중 시비가 붙었고 창문을 내리고 택시기사님이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 라는 욕설을 해 자신의 그 슬픈 가정사를 건드려 너무 화가 났다 해서 택시기사님과 차를 세우고 먼저 말다툼,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저를 먼저 때려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 어깨를 붙잡고 찔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말이었죠. 정면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뒷좌석으로 들어가서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술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당시 부검을 했던 전문가도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칼날 방향이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했다. 즉, 칼날 방향이 바뀌면서 찔렀다는 건 한 자세에서 공격한 게 아니라 자세의 위치가 좀 바뀔 것이다. 즉, 뒤에서 찔렀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들어가는 자상이 좀 달랐고, 그 문제 때문에, 뒤에서 찌른 것 때문에 피해자의 손에 방어흔이 생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군도 분명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측 어깨 부분을 5번, 우측 옆구리를 3번, 그리고 얼굴 쪽 1번, 즉 대부분 우측에 공격이 집중됐지요. 그리고 그 공격 사인대로 심장과 폐동맥이 절단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익산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그리고 검찰도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살인 혐의로 최군을 기소했습니다. 최군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죠.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형이었습니다. 항소합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이 이런 말했죠. 네가 했다며, 네가 인정을 했다며, 네가 이런 편지도 보냈잖아. 반장님께 감사드린다. 되게 죄송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형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곳에서 군대 온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너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 계속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형량이 깎이지 않는다. 차라리 반성한다고 얘기를 해라. 결국 최군은 유죄를 인정합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5년을 감형시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 결국 최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형이 확정되었죠. 징역 10년형. 그렇게 2010년 그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후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시작한 거죠. 바로 사망한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 거기에 10년이 지난 이자까지 더해 1억 4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겁니다. 정말 그가 범인이라면 당연히 물어줘야 합니다. 그 범인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군은 재심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은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엔 재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항고했죠. 무슨 재심이냐, 이미 사안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2000년 8월 10일, 즉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만약 진범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 즉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재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2016년 11월 17일 1년이 지난 시점, 최군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최군은 약촌 오거리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한 분은 억울한 죽음을, 한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를.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진범은 누구였을까요? 재심 결과가 끝나자마자 2016년 11월 19일 진범으로 38세 김씨가 구속영장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찰은 김씨가 범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던 2003년, 즉 사건 발생 3년 뒤입니다. 그때 하나의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여성의 경찰 제보였는데요. 내가 아는 남자애가 집안 매트리스를 열더니 칼을 보여줬어. 거기엔 피가 묻어 있었지.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 친구가 어떤 아저씨를 죽였다. 3년 전 여름 밤에 갑자기 옷에 피를 묻히고 들어와 사람을 죽였다며 이걸 좀 숨겨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에는 기름 성분, 돼지 비계 같은 게 묻어 있었다. 혈액도 엄청 묻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김씨의 친구 임씨였죠. 이 진술은 총 4번 진술 조서에서 모두 동일한 진술이었습니다. 범인을 은닉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동일 진술이었죠. 그리고 사건 현장과
임 씨의 집이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최 씨가 사람이 저 아파트 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어요. 바로 거기에 임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3년 김 씨도 검거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맞다. 그런데요, 2003년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5일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익산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하지만 첩보가 들어온 건 군산경찰서였죠. 자칫 잘못하면 경찰끼리 자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면 안 되죠. 결국 전북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정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께서요. 이건 분명 잘못됐다였던 거죠. 해서 2003년 6월 5일 군산경찰서는 1981년생 범인 김 씨와 도피를 도왔던 임 씨를 검거합니다. 그리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칼은 식칼을 썼다. 그리고 찔렀을 때 뼈에 닿는 느낌이 났다. 임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칼끝이 휘어 있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당시 김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생활고가 심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려고 했다. 해서 택시기사 유 씨의 택시에 탑승을 해 약촌호거리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했는데 불과 몇 분 이동하지도 않았다.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뒷좌석에서 칼을 들이밀려 돈 내오느라고 협박을 했는데 택시기사님이 도망치려고 하자 왼쪽 어깨를 잡고 칼로 찔렀다. 칼로 찌르며 뼈가 걸리는 느낌도 났다. 칼에 돼지비계 같은 기름이 많이 꼈다. 이후 공중전화로가 친구 임 씨에게 전화하고 그 집으로 도망쳐 흉기를 보여준 뒤 감췄다. 이런 모든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때 검찰이 이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최군을 잡아 자료를 만들어 익산경찰서가 검찰로 넘긴 그 검찰이 아닙니다. 그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에선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완벽하고 그리고 피고인도 그거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건의 재판에 검찰은 김 씨라는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쪽에서 이 구속영장에 대한 신청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증인 흉기를 찾지 못했지 않느냐.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시켜버립니다. 해서 군산경찰서 형사님은 내가 무조건 찾아내겠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안 되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발부해달라 라고 얘기했더니 흉기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 안 됩니다. 구속영장도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전부 거절당했죠. 왜 그랬을까요? 1년 동안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황성만 형사님은 강력반에서 지구대로 좌천됐고 결국 그 수사팀은 해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10년간 이 사건은 묵인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 결국 2016년이 되어서야 진범으로 다시 2003년에 얘기했던 그 김 씨를 검거합니다. 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그땐 안 됐고 2016년은 됐던 겁니다. 2010년 11월 21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김 씨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때 그냥 관심 받고 싶어 그랬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죠. 하지만 2017년 5월 25일 김 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려 현재 복역 중인 사건이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촌노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공범이 하는 말. 아니, 범인 잡혔잖아. 근데 무슨 공범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21년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0-3부
그곳에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 씨가 사건 담당을 했던 경찰과 그리고 2003년에 청구됐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던 검사, 이 둘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었죠. 자, 이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지휘했던 익산경찰서 이 씨는 공범인가요? 아닌가요? 또 하나, 익산경찰서의 내용을 받아 넘기고 기소시켰던 검찰이 아니라 2003년에 새로 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에서 얘가 범인이 맞다라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기각을 했던 검사, 그 검사 김씨, 이 둘은 공범인가요?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익산경찰서 이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 당시 검찰과 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할 만큼 최 씨에게 충분한 유죄 정황이 있던 상황이다.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수사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수사할 수사관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거의 20년이 지난 일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재심에서 무죄가 됐긴 했지만 당시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최 씨는 엄마와 싸우고 당시 들어갈 곳이 없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및 고문을 했다는 부분은 당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펼치며 자신은 앞으로도 법정에 계속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한 화해를 노력해왔다. 1심 판결이 되자마자 항소심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원고들과 계속적으로 화해를 해왔다. 직접 만나 진지하게 사과했고 소송을 취하해줄 거로 믿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한 건 사과다. 재판 절차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했다면 받아들였을 거다. 바로 검사 김 씨처럼. 하지만 이 화해의 기회를 포기한 건 경찰 이 씨다. 이걸 꼭 생각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 이 씨에게 말이죠. 당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과 법원 모두 유죄로 판단할 만큼 최 씨에게 충분한 유죄 정황이 있던 상황이다. 정답입니다. 그걸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만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검찰과 법원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죄 입증을 했지요. 법리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법리적 무죄가 죄가 없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를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으니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씨가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되긴 했지만 당시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면 모친과 싸우고 들어갈 곳이 없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엄마랑 싸워서 15살 남자아이가 저 사람 죽였어요. 저를 구치소에 넣어주세요. 정말 합리적인 객관적인 판단이네요. 수사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수사를 할 수사관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이유는 엄중한 법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 정확하게 수사 자료를 정리를 해 검찰이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 재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1년 경찰에게는 수사 종결권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만큼 권한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수사할 수사관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제대로 수사할 수사관이 많아지겠죠.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일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법의 안정성을 해친다. 20년이 지난 일,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법의 안정성을 핑계로 잘못돼도 괜찮다라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면 그게 정말 법이 존재해야 될 이유인 걸까요?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공소시효가 들어갈 때 그 법의 안정성을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본인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나가지 않아 너무 억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인정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뚝배기를 깨고 가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허위자백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죠.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한 것들, 그 행동을 하나씩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수사를 했다고 했죠? 첫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칼, 혈액 안 나왔잖아요. 이 칼, 최 씨의 다시방 안에 있던 칼이 아니잖아요. 최 씨가 실제로 다시방에 넣었던 칼은 낚시하기 위해 있었던 짧은 과도였지요. 칼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 칼을 어디서 찾았냐고요? 너 칼 어디다 놨어? 버렸네요. 버렸어? 거기 어디야? 안 나오니까. 찾고 찾아가서 이 칼 여기서 찾았잖아요. 당시 최군이 일했던 다방 안에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서는 어떠한 혈액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건데, 뒤에서 찔려 과다출혈 쇼크사로 사망했다. 그리고 김 씨도 굉장히 많은 피가 묻은 채 친구네 집에 갔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최 씨가 범인이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최 씨도 굉장히 많은 혈액이 묻었을 겁니다. 경찰도 그걸 알고 있었죠.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빨리 가서 옷을 빨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와 목격차인 척 행세를 했다.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옷들 전부 조사했는데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빨면 루미놀 반응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루미놀 반응은 10년이 지나도 확인이 됩니다. 그럼 분명 그 당시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둘째, 경찰도 알고 있는 또 하나, 사건의 동기가 다릅니다. 진범이었던 김 씨가 한 건 분명 강도살인입니다. 금품을 타기 위해, 금품을 훔치기 위해 했던 행동.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만약 최군이 범인이라면 최군은 운전 중에 있던 운전 시비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분이 무전으로 처음 했던 말. 강도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운전 중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들어와 칼로 공격을 하면 강도야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묵인했지요. 아예 기소 자료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모르고 있었죠. 세 번째, 당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목격자를 봤다, 조사했다가 분명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검찰로 넘어갈 때 그 내용이 싹 빠졌습니다. 당시의 목격자는 바로 택시기사님 맞은편에 있던 화물차였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려고 새벽에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몸이 쓰러지시 나와서 좀 뭔가 힘드셔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얼마 뒤에 구급차가 미친 듯이 왔다라고 본 목격자였지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다. 만약 최군이 범인이면 거기엔 오토바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본 오토바이는 그 일 있기 한참 전에 아가씨를 태우고 가던 오토바이는 봤다. 최군입니다. 다방 아가씨를 데려다 주고 있던 상황은 봤었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가 있으니까 때릴 수 없다. 진짠가요? 그런데 왜 최군은 당신들이 쉬는 그 비밀의 공간, 형사계 지하의 공간을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는 정말 수사를 정확하게 했고 객관적으로 봤다. 이 지금 나온 모든 진술이 엄마하고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철없이 얘기한 15세 소년의 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중간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지만을 쓰게 만들었지요. 혹시라도 자신을 잘 봐줄까. 이 글에서 보여진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엄청 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된다. 군대 같은 거다. 너 군대는 안 간다. 궁금합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건의 진범은 잡혔고 끝이 났습니다. 사건의 종결이겠지요. 하지만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벌써 이 선고가 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참으실 수 있나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내 앞에서 뻔뻔하게 고문하던 형사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이 봐왔죠.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그 사건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죠. 내릴 수 있는 징계라는 게 특진했던 걸 해제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죠. 반성을 안 하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에 발생했고 2020년에 선고가 난 청주 상당경찰서가 저질렀던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승민이 사건. 그 사건에서 타살 흔적은 명확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는 유죄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사건은 또 미제 사건이 됐죠. 아이가 사망했는데 아이를 죽인 범인을 모른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모든 경찰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 주변에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자칫 이런 말 자체가 모든 형사님들에게, 모든 경찰분들의 사기저와 혹은 그분들에게 비난을 하는 것 같다 너무 죄송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도 진범을 잡은 건 군산경찰서였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경찰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 경찰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범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맞추면서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공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저희가 이제 같이 입중계로 보신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영상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작권 위반이라. 저도 이제 영상을 화면으로 소리로 듣고 시청자분들 같이 들으면서 저희 채팅창으로 이런저런 얘기 같이 그 알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엄공동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엔 재심이 돼서 물론 진범을 잡을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났죠. 그때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 찾아가니까 뻔뻔하잖아요. 자긴 잘했대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권력과 권한을 주는 문제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고 수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마음먹고 조작질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이쪽의 공소시효는 왜 사건대로 갈까라는 생각입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지는 일단 해야죠. 인지했습니다. 뻔뻔하게 조작한 거. 그럼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소시민적 생각이라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땐 몰랐으니까. 공소가 시작될 이유가 없다. 몰랐으니. 알게 된 그 시점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3년 전인가 한번 제가 했었어요. 방송 완전 초창기 때. 그때랑 지금이랑 참 저도 많이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뭐 좀 직접적인 내용들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화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좀 더 열이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반성해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라고 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왜 허위자백을 하냐?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했다고 하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잠을 안 재우는데, 자꾸 때리는데. 희망이라는 건 혹시 검찰이, 혹시 재판부가?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온 건 넌 어쨌든 살인죄 못 벗어나니까 반성하기는 척이라도 해. 그 10년에 감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허위자백해서 다행이다. 왜냐? 그때 허위자백 안 했으면 죽었을 거 아니야. 잘못하면. 허위자백을 해가지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 1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진짜 다행인 걸까? 미제 사건이라는 게 범주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이 잘못된, 범인이 잘못 잡힌, 혹은 사건을 꼬이게 만든. 미제 사건의 범주는 원래 여기까지가 아니지만 저희가 잡은 범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도 어떻게 가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뒷이야기는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저희가 방송에서 저번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인천 노래방 토막살인 사건. 신상 공개도 됐죠. 그만큼 사건이 너무 잔인했죠. 너무 잔인했고 끔찍했던 사건인데, 지금 보시면 징역 30년 구형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징역 30년 구형이라는 건 30년이 선고된 게 아니에요. 저는 30년 선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선고가 아니라 검찰에서 30년을 구형했다라는 거니까 30년으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0년형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대형형이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 달 7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선고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검찰이 구형하면 대부분 구형 형량보다 낮게 나와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다수가 그래요. 검찰 구형보단 형량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게 내오는 경우도 되게 적어요, 사실은.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30년 주세요. 응, 30년. 드물어요. 사형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응, 사형. 이게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가끔 더 드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더 드문 케이스가 재판부의 재량으로 검찰이 30년을 구형했지만 아니야, 얘는 너무 쓰레기 새끼야. 말이 안 돼. 사회적 정의에도 위배돼. 안 돼. 그러면 구형을 선고를 더 높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구형, 근데 넌 무기징역,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적게, 대부분은 적게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것도 되게 적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은 게 사실 이제 재판부가 형량을 올려 선고하는 거죠. 이건 30년은 아니다, 더 형량을 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면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데, 징역 30년형입니다.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뭐 장대호 사건도 떠오르긴 하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시신을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했고, 증거인멸은 핸드폰을 끄면서 위치 이동을 했던 것, 그뿐만 아니라 손을 지문을 감춘다고 잘랐죠. 그것도 있었고, 뭐 두개골을 부셨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뒤에 저도 그 내용은 봤었어요. 자기가 그 시신 유기했던 데 가서 뭐 술도 뿌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진술했던 게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만 봐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형량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건과 사건을 비교해서 형량을 막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특히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PC방살인 사건 김성수 같은 경우에도 30년형이 나왔어요. 인제에서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고 그냥 사람 죽였던 2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 나왔죠. 아닌 듯 연속살인 저질렀는데, 방화살인, 방화에다가 연속살인, 무기징역이죠.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수순으로 가면서 최고 형벌이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토막살인을 저지르고 시신훼손에도 안 주나봐요.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검에서 살인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해서 최고형을 구형하라 라는 지시가 8월 23일날 내려졌어요. 물론 허민우 구형 자체가 8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이 발표가 있기 전이라서 이 발표를 못 들었나 싶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진에서 한 아버지의 딸 둘을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연속이든 연쇄든 살인을 저질렀던 그 악마 같은 새끼, 그 핸드폰 결제하고 다니고 미친 또라이 새끼고, 그리고 사건 내용도 뭔가 좀 이상해요. 분명 공소장하고 안 맞는 사건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앞뒤 다 자르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다고 해서 살인, 강도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징역 내린 김종식 사건. 모르겠어요. 요즘엔 참 정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김태현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김태현 사건도 무기징역인가? 그렇게 잔인한데?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 때문에 참작해주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씁쓸한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허민우 사건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허민우보다 더 잔혹한 범죄 저지른 애들은 왜 신상 공개 안 해요, 그러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허민우 구형 30년이죠. 구형 사형, 구형 무기징역한 그 악독한 살인마들, 저보고는 인권이 문제 때문에 이름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안 좋다면서요. 그거 이젠 옛날하고 다르다면서. 괜히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름 얘기하지 말고 얼굴 까지 말라고. 30년 구형이거든 이거. 선고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 허민우보다 구형이 더 세게 나왔던 사람들의 신상 공개는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소시민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